여러분, 안녕하세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평범한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천둥과 같은 포성이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었죠. 오늘은 이 전쟁의 초기 75일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 시민들은 정말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동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네온사인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활기가 있었어요. 한강에서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강변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때 서울 인구가 대략 100만 명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38선에서 간헐적으로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냥 또 그런 일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거죠. 특히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TV가 거의 없었으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8선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3만 5천 명이 은밀하게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당시 서울 시민 전체가 100만 명이었으니까 그의 13%에 해당하는 병력이 한꺼번에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제 T-34 탱크 242대가 38선 바로 코앞까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T-34 탱크라는 게 2차 대전에서 독일군도 무서워했던 그 탱크거든요. 두꺼운 장갑에 강력한 주포를 가진 정말 무시무시한 병기였어요. 거기에 각종 포병 장비들, 소련제 야포들이 줄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정보기관과 미군 고문단은 이런 움직임을 거의 파악하지 못했어요. 사실 완전히 모른 건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특히 미군 고문단의 정찰 결과 38선 일대의 북한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보고서도 몇 차례 올라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종합 분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보고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 거죠.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위협용 블러핑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로 전면전을 일으키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6월 24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많은 한국군 장교들이 주말 휴가를 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24시간 비상체제가 아니었으니까 주말에는 정말 한가했던 거죠. 심지어 최병덕 참모총장도 서울에 없었어요. 개인적인 일로 외출을 나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와야 했죠. 미군 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도 일본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한국군 지휘부와 미군 고문단이 모두 자리를 비운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북한이 바로 이 틈을 노렸던 겁니다. 김일성은 정말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주말이라는 점, 한국군 지휘부의 공백,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는 점까지 모든 걸 고려했던 거죠. 6월 24일 밤 11시 59분, 6월 25일 새벽 0시, 1시, 2시, 3시, 38선 일대는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길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최전방 초소에 있던 한국군 병사들도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의아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정각. 꽝꽝꽝, 꽝꽝꽝. 38선 전역 200km에 걸쳐 동시에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2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거든요.
그 전 구간에서 동시에 포격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생존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개성에서 동해안까지 북한군이 4개 방향으로 동시에 남침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주요한 공격축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서부 전선인 개성문산 서울로 이어지는 축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서울로 가는 최단거리였거든요. 직선거리로 60km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두 번째는 중부 전선인 철원포천의 정부 축이었는데 이쪽도 서울 북쪽으로 직진하는 루트였죠. 의정부까지만 뚫으면 서울은 코앞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동부 전선인 양양 춘천 축이었고 네 번째는 동해안의 삼척강릉 축이었어요. 북한은 정말 치밀하게 사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서 한국군이 병력을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화력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T-34 탱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한국군이 가진 대전차 무기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한국군이 가진 대전차 무기라고는 57mm 무반동포와 2.36인치 바주카포 정도였는데 이걸로는 T-34의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죠. 당시 최전방에 있던 한 병사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이래요. 새벽에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로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계속 울려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탱크들이 줄줄이 오는 게 보였는데 우리가 가진 총알로는 흠집도 낼 수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탱크가 오는 소리가 덜컹덜컹 하면서 땅을 진동시켰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우리는 참호에 숨어서 수류탄을 던져봤지만 탱크 장갑에 그냥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거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군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중국 내전에 참가했던 경험 많은 병사들을 대거 투입했거든요. 이 병사들은 실제 전투 경험이 풍부했어요. 소련에서 훈련받은 장교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소련제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 한국군은 어땠을까요? 총 병력이 9만 8천 명이었는데 이것도 경찰 수준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탱크는 단 한 대도 없었거든요. 항공기도 겨우 22대였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훈련기나 연락기 수준이었어요. 제대로 된 전투기는 F-51 무스탕 10여 대가 전부였죠. 게다가 주말이라 많은 지휘관들이 부재 중이었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통신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전방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후방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6월 25일 오전 8시경 서울의 KBS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국군은 현재 응전 중에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금방 끝날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38선에서 소규모 충돌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 며칠 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성에서는 새벽 공격 시작 2시간 만에 한국군 12연대가 거의 전멸했어요. 연대장도 전사하고 병사들도 대부분 사상당하거나 흩어져 버렸어요. 춘천에서도 육사단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특히 개성 전투는 정말 참혹했어요. 개성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12연대는 병력이 3,000명 정도였는데 북한군은 1만 명 이상이 몰려왔거든요. 게다가 탱크까지 동원해서 공격했으니 버틸 수가 없었죠. 당시 개성에서 싸웠던 한 장교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4시에 갑자기 포격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연대 본부가 직격탄을 맞아서 연대장님이 즉사하셨어요.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각 대대별로 따로따로 싸워야 했는데 탱크가 몰려오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서부 전선이 특히 심각했어요. 개성을 점령한 북한군 3사단과 4사단이 문산 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문사는 서울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서울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당시 문산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탱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 병사들이 37mm 대전차 포로 쏘아도 T-34 탱크에는 흠집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포탄이 튕겨나가면서 우리 진지로 파편이 날아오더라.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공중 공격이었어요. 한국 공군은 F-51 무스탕 10여 대가 전부였는데 북한은 옛 전투기와 에어십 공격기를 동원해서 김포공항과 여의도 공항을 폭격했어요. 김포공항 폭격은 정말 치밀했어요. 북한 공군이 새벽 6시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격을 가했는데 한국 공군의 전투기 대부분을 지상에서 파괴해버렸어요. 그 결과 한국은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여의도 공항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여의도 공항은 서울의 관문이었는데 여기가 폭격당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오후 2시경에는 서울 상공에서도 북한 전투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시민들은 처음에는 우리 비행기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관 총 소리가 들리면서 아, 이게 정말 전쟁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한 시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비행기 소리가 들려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타타타타 하는 기관 총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길 앞쪽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였어요. 그때서야 아,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하고 실감했죠. 시민들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6월 25일 저녁 무렵 북한군은 개성을 완전히 점령했고 춘천도 포위되기 시작했어요. 동해안에서도 북한군이 남진하고 있었고요. 개전 첫날 만에 한국군 일선 부대의 30% 이상이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루 만에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6월 26일 월요일, 전쟁 발발 이틀째였습니다. 북한군 탱크 부대가 의정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의정부는 서울 북쪽 바로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서울까지는 일직선이었죠. 거리상으로 불과 20km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의정부를 지키고 있던 한국군 7연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연대 병력이 3,000명 정도였는데 북한군은 2개 사단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병력 차이가 5대1 정도였어요. 한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T-34 탱크 10여 대가 일렬로 오는데 정말 공포 영화 같았어요. 우리가 가진 건 소총과 수류탄뿐이었는데 수류탄을 탱크에 던져봐도 그냥 튕겨나가더라고요. 마치 코끼리한테 돌멩이를 던지는 기분이었어요. 의정부 전투에서 한국군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장비의 차이를 용기로 메울 수는 없었죠. 특히 탱크에 대응할 무기가 없다는 게 치명적이었어요. 6월 26일 오후 의정부가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서울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20km.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서울 시내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북쪽에서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 울려대니까 아, 이게 포소리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었어요. 6월 26일 오후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국군이 반격을 개시하여 적을 38선 북방으로 축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언비어에 혹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이런 발표를 들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했어요. 정부에서 저렇게 말한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거죠. 6월 27일 새벽, 전쟁 발발 3일째였습니다. 북한군 선발대가 이미 서울 북쪽 끝인 미아리고개까지 진출해 있었어요. 미아리고개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정말 코앞이거든요. 이때부터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공포가 시작되었어요.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붕붕붕하고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꽝꽝꽝하고 바로 코앞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 10시경 드디어 정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은 즉시 대전으로 이동하라.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급히 대전으로 피난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이동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피난이었죠. 시민들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한강교 폭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모두 폭파해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겠다는 작전이었어요. 문제는 이때 한강교 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피난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시민들이 뒤늦게 피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는 도중에 폭파 명령이 떨어진 거죠. 한강철교가 폭파되는 순간 다리 위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으로 떨어졌어요.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500명에서 최대 8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았고 노인분들도 많았어요. 한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다리 남쪽 끝에 있어서 살았지만 물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 우는 소리가. 정말 더 큰 문제는 한강교를 너무 성급하게 폭파하는 바람에 한강 북쪽에 있던 한국군 부대들도 철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한국군 병사들이 북한군에게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6월 28일 새벽 북한군이 드디어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개전 불과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어요? 72시간 만에 나라의 수도가 점령당한 거예요.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T-34 탱크들이 줄지어 시내로 들어왔고 북한군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어요. 서울 시민들은 집 안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한 시민의 증언, 탱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앞길로 북한군 탱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덜컹덜컹 하는 소리에 집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 뒤로 북한군 병사들이 줄줄이 따라왔는데 정말 공포 영화 같았어요. 6월 25일 오후 3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전 2시였어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스니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각하,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라.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자택에 있었어요. 휴가 중이었는데 긴급 전화를 받고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갔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참모들과 통화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6월 25일 오후 뉴욕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소련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중국 대표권 문제로 보이콧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유엔에서는 중화민국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에 항의해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만약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엔의 대응을 막았을 텐데 소련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된 거예요. 결과는 찬성 9 반대 0 기권 1이었어요. 기권한 나라는 유고슬라비아였는데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가 통과되었어요. 북한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북한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김일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6월 27일 더 강력한 결의가 나왔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였는데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을 도와 침략을 격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유엔군 참전의 법적 근거가 된 겁니다. 같은 날 메가더 원수가
극동군 총사령관으로서 한국 지원을 지휘하게 되었어요. 더글러스 메가더는 당시 일본에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2차 대전의 영웅이었죠. 필리핀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계획했던 인물이에요. 메가더가 6월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날아와서 한강 상황을 직접 시찰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 일대를 둘러본 후 본국에 보낸 전문이 유명해요. 한국군은 거의 무력화되었다. 즉각적인 미군 지상군 투입 없이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다. 6월 30일 드디어 미군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어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이 급파된 겁니다. 24사단은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을 치른 베테랑 부대였어요. 하지만 이 24사단도 처음에는 고전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이 지났고 일본에서 점령군으로 있으면서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북한군의 T-34 탱크에 대응할 무기가 부족했어요. 7월 5일 오산 전투에서 미군 스미스 특무부대가 첫 교전을 벌였는데 역시 큰 타격을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스미스 특무부대는 24사단 21연대 일대대를 중심으로 한 540명 규모의 부대였는데 북한군 탱크 부대와 맞닥뜨려서 큰 손실을 입었어요. 이때 참전한 한 미군 병사의 증언을 보면 우리는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싸웠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군의 T-34 탱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진 2.36인치 바주카로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북한군의 화력이 정말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미군이 투입되면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군의 공군력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6월 27일부터 서울 시민들의 대규모 피난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피난 지시는 너무 늦었고 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정부 자체가 이미 대전으로 피난을 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피난 지시를 내리기 어려웠던 거죠. 한강교가 폭파된 후 시민들은 어떻게 한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거나 심지어 헤엄쳐서 건너야 했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서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었죠. 당시 피난민 중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이를 업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깊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6월인데도 한강물이 차가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건널 수 있었지만 그 옆에서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육로로는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기차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화장실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기차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한 피난민의 증언, 기차에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들어와 하고 밀어내더라고요. 결국 기차 지붕에 올라탔는데 터널 지날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했어요. 한 번은 미처 못 숙인 사람이 터널에 부딪혀서 정말 끔찍했어요. 더 무서운 건 피난길에서도 북한 전투기들이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영등포역과 수원역 일대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북한 전투기들이 피난민들을 일부러 노렸던 거죠. 수원역에서 공습을 당한 한 생존자의 증언. 기차가 수원역에 정차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웅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비행기다 하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타타타타 하고 기관총 소리가 들렸어요.